잔잔한 물줄기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이곳. 강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에 우리 진혁쌤이 보이네요. 오늘 부끄부끄 팀은 이곳의 정취를 느끼며 누군가를 만나러 떠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반겨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도 함께 걸으며 잠시나마 가을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이곳은 섬진강이 흐르고 지리산을 품은 바로 곡성입니다. 책을 품은 남자 진혁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이 매일 걸으신다는 노랗게 익은 논길을 따라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오늘 부끄부끄에서 만날 분은 자연을 사랑하며 곡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가 김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아나운서를 맡은 장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가 아니라 또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부끄부끄 친구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우리 부끄부끄 친구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분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오늘은요 바로 김탁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탁환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저희 부끄부끄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말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29년 차 소설가고요. 전라남도 곡성에서 지금 귀촌해서 살기 시작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 쓰고 논농사랑 밭농사를 좀 배우고, 그리고 생태책방 들려될 마음이라고 이제 책방도 하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곡성에서 삶을 이어가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곡성에서의 삶, 지금 4년 차이신가요? 예, 4학년 2학기죠. 아, 4학년 2학기. 그럼 그 기간 동안 곡성에 대해서 느꼈던 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굉장히 생물종 다양성 그런 게 되게 풍부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면적은 한 서울의 10분의 9 정도 되거든요. 네.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이제 26,500명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제 사람은 적으니까 그 나머지 공간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들이 채워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하고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인간을 제어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좀 지루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생명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 하면 작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작가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입니다. 작가님은 미생물학자인 이동현 박사님과 이곳 미실란에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담은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책도 발간하셨다고 합니다. 김탁환 작가님의 저서들과 작가님께서 직접 큐레이팅한 책들이 책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그럼 작가님과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하러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은요, 곡성 미실란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 들어오고 나서 여기 뒤에 보이는 풍경하며 이 공간하며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네, 여기 매일매일 출퇴근해서. 아, 그렇습니다. 혹시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공간은 되게 이제 마술로 가득 찬
마술로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쌀 가공 업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쌀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숫가루라든지 누룽지라든지 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쌀 가공 식품들을 네, 품종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발화현미 기술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쌀 가공업과 관련된 이제 생산 업체이면서 그리고 이제 책방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이제 발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또 복합 문화 공간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직접 이제 논농사도 짓고 있고 텃밭 농사도 지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모든 그 산업들을 하고 있는 네. 여기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잠깐 밖에서 봤는데 다양한 품종의 쌀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곳 곡성에 있는 미실란에 들어온다면 혹시 또 어떤 체험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건 그 곡성에 있는 유치원생들, 네. 유치원 한 군데 유치원생이 아니고 곡성에 있는 유치원생 전부. 곡성에 있는 유치원생 예, 전부가. 유치원생 전부가 이제 봄에 되면 여기 와가지고 각 유치원별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모내기를 해요. 네, 그러면, 모내기도 하고. 봄에는 모내기 하고 여름에는 생물 종 다양성, 논에 이제 얼마나 다양한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가 그걸 이렇게 살피는 걸 여름에 하고 가을에는 또 추수 체험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심은 게 결국 가을에 어떻게 수확을 거두는가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럼 농촌 생활을 여기에 오면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맞을까요? 뭐 그렇죠. 농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짓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그 순간순간마다 와가지고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딱 들어오면서 여기 위치가 되게 특이하고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이 미실란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원래 다른 곳이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폐교죠, 폐교. 폐교. 예,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제 곡성 동초등학교라고. 동초등학교. 예, 곡성읍에서 여기 동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곡성 동쪽에 있는 초등학교고 세워진 지는 한 70년 넘은 것 같고요. 폐교가 된 지는 한 20, 30년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원래 학교 건물인 거죠. 학교 건물 그대로, 유지하면서, 19년 전에 이제 여기 미실란의 이동현 대표님 부부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이 공간을 꾸미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복합 문화 예술 생산 공간 뭐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폐교였던 것이 이 곡성을 위한 이제 복합 문화시설로 바꿈이 된 건데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와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작품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김탁환 작가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사 소설입니다. 사실 소설의 장래에는 갈래에는 수많은 장르가 존재하지만 역사 소설을 주로 집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문들을 만나게 되죠. 네, 인생의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질문들을 먼저 쥐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풀어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역사를 쭉 이렇게 훑으면서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을 먼저 풀려고 노력했던 사람, 네, 그 사람에 관해서 소설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쭉 이렇게 흘러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게 역사 소설을 이렇게 독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뭐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뭐 특별히 앞에 역사라는 말이 붙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하자면 저는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사보다도 그 안에서 키를 잡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인물의 초점을 잇는 소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너무 묘사가 생생하고 진짠가? 이런 사람이 진짜 있나? 이런 장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의 소설을 쓰기 위해선 자료조사가 철저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런 소설을 쓰실 때 자료조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조사는 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한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관련된 자료들 일단 다 읽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다 읽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다 가보려고 또 노력하고 그 등장 공간들 최대한 가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전문가들도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뭐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에 관한 소설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이제 작가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모조리 다 한다 돼 있었어요. 모조리 다 한다. 그 인물을 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비슷한 마음이죠. 모조리 다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는 건 좀 역량이 안 될 때가 많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다 한다는 거죠. 다. 그럼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숨겨진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하면서 사실 근데 소설이라는 장르다 보니까 허구의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인물의 긴장되는 사건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혹시 부담되시진 않으신가요? 이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상을 동반한 이 상황을 만들어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이순신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인물에게 특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낼 때 혹시 부담감은 없으신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여기부터는 헛구고 이렇게 독자들이 사실 착각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만든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순신에 관해 쓴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모든 대화 다 제가 만든 거고, 황진이를 쓴다 그러면 황진이가 하는 모든 대화 다 제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걸 뭐 요건 사실인데 여기부터는 허구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갈 때 부담을 느끼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이 전체를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이 전체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인물을 중심으로 두시고 모든 이야기를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안달이 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 여름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이중섭 화가를 주인공으로 한 여기 참 좋았더라 라는 작품이 여기 놓여 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중섭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어쨌든 뭐 저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는 건 거기가 이제 경지이자 한계인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좋은 인물이 이중섭이 아닐까. 이중섭 화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들은 뭐고, 이런 걸 좀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왜냐면 이중섭이 막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전성기를 맞은 그런 화가가 아니니까요. 딱 한 번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추락해서 결국 죽음으로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올라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중섭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작품에서도 등장하는 이제 대작을 향한 그 네, 열망이라든지. 이중섭이 편지에 쓴 네. 자기 아내한테 계속 대작을 쓰겠다고. 근데 이제 이중섭만 대작을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1950년대 전쟁을 겪은 예술가들이 다 대작을 쓰겠다고 다 편지 쓰고 있어요. 가령 윤희상 음악가도 이제 독일에 유학, 프랑스 거쳐서 이제 유럽에 유학 가가지고 한국의 아내한테 편지 쓴 게 이제 남아 있는데 보면 꼭 대작을 작곡하겠다고. 이중섭도 이제 일본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꼭 대작을 그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예술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것만이 자기의 어떤 존재증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좀 작품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열망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단어가 이제 대작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소설을 읽으면서 화가 이중섭의 삶을 쭉 따라가게 되잖아요. 저도 보면서 이중섭이 그린 그림을 상상하게 되고 글을 읽다 보면 또 작품도 등장하게 되잖아요. 에피소드마다. 혹시 작가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여기 등장하는 작품이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뭐 표지로 이렇게 삼은 복사꽃 가지 위에 앉은 흰새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중섭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소나 이렇게 이중섭의 이렇게 소 시리즈들은 어쨌든 이중섭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거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뭐 복사꽃을 많이 그렸거든요. 복사꽃을 이 그림 외에도 여러 그림에서 그렸는데 그래서 꽃이 막 이렇게 피어 있는 것들만 주로 다른 작품에 그렸고 여기서는 이제 새가 앉아가지고 갑자기 꽃이 막 떨어지니까 꽃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이 터지고 전쟁을 겪었을 때 갑자기 사람 죽잖아요. 사람 죽고 갑자기 이별하고 뭐 이런 불행이 닥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찰나를 이렇게 딱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지 삼은 게 그래서 이제 제가 표지로 이걸 하자고도 말을 했고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에피소드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어쨌든 뭐 좀 통영에 와서 이중섭이 많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중에 달라진 것 중에 제일 특징이 통영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귀포나 원산이나 뭐 이런 곳에 있을 때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화가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난을 오고 이러면 화가들이 제일 돈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섭에게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죠.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주위에 사람들이 권하기도 하고 근데 뭐 거의 안 갔고요. 또 갔다가 뭐 며칠 만에 이렇게 그냥 때려치고 나오고 그랬는데 통영에 와서는 이제 6개월 동안 그 아전치기 배우려고 하는 그 14살, 5살 중학생 나이쯤 되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전에는 안 하던 짓을 왜 그전에는 안 가르쳤는데 왜 여기서부터는 여기 6개월 동안은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그 마음의 어떤 변화 같은 게 그걸 푸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그 과정을 읽으면서 사실 양성소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예술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게 시를 외우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작중 등장하는 남대일이라는 제자가 말하길 그림을 그리는데 왜 시를 외워야 하고 왜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림이라고 하는 회화랑
이 글이라고 하는 시 문화가 조금 별개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혹시 작가님께서의 생각도 묻어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님 혹시 이 문학과 예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창조해내는 그 활동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 깨달음 같은 것들을 갖고 아주 제법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건데 그게 뭐 글을 쓰면 이제 시나 소설일 수도 있고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제 뭐 회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결국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시를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시의 탁월함도 느끼면서 그걸 자기의 그림 속에 자기가 해온 그림 활동 속에 이게 어떤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그걸 보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농사 지은 것들이 글로 치자면 어떤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술적인 활동 속에서 이제 시와 그림을 만나는 건데 약간 성향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가령 뭐 이중섭 같은 화가는 이제 시를 좋아했고요. 어떤 화가들은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 화가들도 많아요. 시는 싫어하고. 네. 어떤 화가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어떤 화가냐면 고호예요. 고호. 빈센트 반 고호 아시죠? 네. 고호는 시는 거의 안 읽고 소설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에밀 졸라 이런 작가들 그때 프랑스에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새 책을 내면 고호가 먼저 무조건 사서 봐요. 보고 편지에다가 자기 동생들한테 이거 읽으라고 계속 권하고 그리고 이제 고호는 그걸 자기가 읽은 소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프랑스 소설 뭐 이런 그림들도 남아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서 그게 소설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인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이것도 이제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중섭은 어쨌든 시를 엄청나게 좋아했고 시를 많이 외웠고 또 프랑스로 유학 가려고 계속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시들 많이 봤죠. 저도 여기 나오는 이준서 작품들을 보면서 사실 인상주의 같으면서도 사실주의 같은 화풍을 보여주잖아요, 이준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혹시 고겐이나 마티스 같은 화가들을 보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시거나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고 이제 소설책에도 그 내용이 좀 풀어져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문학이라는 예술을 하실 때 영감받는 작품이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뭐 소설한테는 거의 영감 받는 게 없고요. 삶에서 영감을 받죠. 특히 이제 이게 곡성에 살고 있으니까 이 곡성에서의 삶이 내 글을 많이 변화시키는 거고 이중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루어도 좀 베껴보고 마티스도 베껴보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다 버리거든요.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뭐 그런 먹물들 속에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들을 조금씩 응용해서 이제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태평양 전쟁이랑 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게 다 깨지죠. 그런 게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영에 와서 이중섭이 그릴 때는 그건 이제 뭐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다기보다는 누구한테 어디서 영감을 받았느냐 굳이 따지면 전쟁으로부터 받은 거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머니와도 이별하고 형은 행방불명되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아내와 자식들과도 또 이별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두 번의 이별을 겪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자기 자신도 극빈자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챙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자로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중섭으로 하여금 이중섭만의 스타일로 소를 그리게 하죠. 그래서 이중섭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소를 그렸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 그린 소도 있고,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보면 그 소랑 이 소 완전히 다른 소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림들은 언제라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있잖아요. 이렇게 초현실주의나 낭만주의 이런 쪽으로 가서 언제든지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그림들이라면, 이제 통영에 와서 그린 그림들은 소들을 보면 다 굳건하게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있고요. 돌진하기 직전에 소의 자세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전쟁을 겪고, 네. 그래서 땅을 굳건하게 발에 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거, 이런 게 생긴 거니까, 그 소는 이제 전쟁이 만든, 루어랑도 마티스랑도 완전히 다른 소죠. 소를 볼 때마다 그 강렬하고 무거운 느낌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얘기를 정리하자면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만들 때 삶에서 영감을 찾고, 그렇죠. 네, 이중섭은 자신이 겪었던 시대, 전쟁인 이중섭도 거잖아요. 삶에서 네, 만든 거죠. 그렇죠. 전쟁 안에 삶이 있으니까. 또 전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쟁에는 결국엔 가난이 따라오잖아요. 네. 작품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오물로노프, 그러니까 일명 헝그리 정신이죠. 헝거리. 네, 헝그리 정신. 헝거리라기보다는 네. 예, 게으르고 나태한데. 네. 그럼 작가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예술을 하는데 그런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창작을 하면 항상 이게 이렇게 길이 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길이 잘 보이면 그냥 그 길로 쭉 쓰면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예, 그럼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라든지 혹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탁 닥치면 일상이 깨지니까, 예. 그럼 이제 기존의 방식의, 기존의 그 창작 방법으로는 이걸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가령 세월호 참사가 터지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 세월호 참사를 소설로 써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이전에 이순신이나 황진이를 쓰는 방식으로 이걸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근데 이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헤매는 거죠. 네, 좀 이렇게 헤매게 되고, 혼자 헤매면 좀 외로우니까 이제 같이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방 같은 데 가면 이제 똑같이 충격을 받고, 네, 저도 그랬거든요. 세월호 때도 세월호 참사 나고 그 4월에 나고 한 12월까지 예술가들 만나면 계속 술 먹고 울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림이나 음악도 할 수 없는 상황. 예. 근데 상처는 크고 뭔가는 해야겠고. 네. 그러니까 모여서 계속 막 그렇게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이 다방에서, 부산이나 서귀포 같은 데 다방에서 혹은 술집에서 그렇게 예술가들이랑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놀고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태도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이 다방 안에서 예술가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참 좋아했었다고 이렇게 묘사가 나오더라고요. 책에서도. 저도 그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갖고 있던 길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정신이 예술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작품 속에서 그 진혼의 화양연화, 예, 이중섭의 예술은 그 전쟁과 숙한 가난,
그리고 고난 등으로 얼룩진 후에야 피어난 예쁜 꽃 같다 라고 저는 읽었었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술가에게 실패란 무엇이고 실패는 과연 꼭 필요한 걸까요? 예술가에게. 실패요? 네. 실패는 맨날 실패하는 거니까. 예, 실패는 뭐, 예, 그러니까, 예. 요즘 학생들이 실패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이제 글 쓰다가 왔는데, 이게, 쓸 때는 이제 잘 쓴 것 같죠. 이제 쓸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나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읽어보면, 고칠 거 투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 한 바닥을 쓰는데 그게 고칠 데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글이 된다든지, 한 번 나가가지고 뭔가 삶을 살았는데 그게 딱 한 번만에 뭔가 완벽한 어떤 성공을 거둔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완전 환타지고,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 간다는 뜻이 그 자체가 뭔가 조금씩 모자란 거거든요. 조금씩 모자란 거. 네. 조금씩 모자란 거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단어로는 서툰 거죠. 서툴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60살 된 환갑을 맞이한 사람한테 앞으로 이제 시간을 60년이나 살았으니까 앞으로 인생을 잘 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60살은 처음이어가지고 예, 서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두렵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글을 쓸 때도 제가 이제 참 좋았더라를 쓸 때도 이중섭에 대해서 뭐 자료는 찾고 했지만 이중섭을 쓰는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 쓰니까 서툴 수밖에 없고, 처음 이렇게 지금 이중섭 첫 장면에 첫 줄까지 가는데 한 1년 반쯤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번쯤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9번 정도가 다른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서 딱 시작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잖아요. 수만 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전이라는 게 이중섭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휴전이라는 게, 휴전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투가 이제 멈추니까 경상도, 이중섭이 살고 있었던 그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다 만세 불렀던 거죠. 왜냐면 이제 전쟁이 멈췄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중섭은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자기 혼자 절망하는 거죠. 자기는 고향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못 가는 절망감과, 도쿄에 갔더니 마누라는 베개를 걸려 있고 애들은 막 아빠 역할을 잘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또 거기 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비로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그 지점이 딱 이중섭 휴전하는 지점이고, 이중섭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지점이니까, 이제 그때가 제일 이중섭에게 제일 어둡고, 그래서 제일 이제 의지를 가지고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써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요. 처음에는 그러면 뭐, 이중섭이 원산을 탈출할 때부터 쓸까? 마누라를 이렇게 아이들과 아내를 일본에 배용하는 장면부터 쓸까? 뭐 흔히 이제 소설가들이 많이 해왔던, 앞에 소설가들이 이중섭에 대해서 쓴 소설가들이 했던 그런 첫 장면들을 거의 다 거치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이 앞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이중섭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데 강력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가는데 이제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을 본 사람들은 김탁하는 참 성공적으로 여기서부터 잘 시작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지점까지 가는데 실패들이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고. 이제 그건 이제 이렇게 묻지 않으면 이제 답 안 하는 거죠.
독자들은 성공한 것만 볼 권리가 있는 거고요. 작가들은 그 실패를 자기 골방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사실 성공이라는 게 조명처럼 환하게 빛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림자 같은 실패들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쓰실 때도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셨고 사실 실패도 많이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끝에 작품이 나온 거니까 저희가 어떤 예술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서툴고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실패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면 점점 좋아지니까. 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제가 이 농농사 이제 5년째 짓는데 우와. 서태 모내기 할 때는 이렇게 한 주 쭉 쓰면 제가 모를 제일 못 심었어요. 왜냐하면 모내기를 태어나 처음 해보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심어야 되고 이걸 참 메커니즘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이 심으니까 그걸 한 5년 동안 한 100번은 심은 것 같아요. 네. 횟수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잘 심죠. 네. 지금은 되게 잘 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면 이제 다음에 가령 뭐 소설을 쓰는데 내 주인공이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쓴 어떤 소설에 나오는 모내기 장면보다 내가 훨씬 잘 쓰죠. 네. 너무 잘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서투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네. 그게 자기의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서투러도 괜찮다. 네. 노력하면 된다.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국 실패를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팍 하고 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이 작품 앞에도 써져 있지만 이중섭의 화양연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직역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제가 직역이 되던데 그럼 작가님의 화양연화는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보통 이제 작가들의 어떤 전성기는 뭐 한 50살부터 한 65?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작품 많이 써야죠. 지금이 화양연화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작품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좋은 작품을 왜냐하면 이제 뭐 30살에 등단하지만 그 등단한다고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걸 소설을 연마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게 대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농촌에 내려와서 또 사는 것도 엄청난 삶의 변화니까 그런 삶의 변화들 속에서 또 작품이 이렇게 넓고 깊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남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자 해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고향이 경상남도 진해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중섭이 그 많은 지역에 원산도 있고 도쿄도 있었지만 통영으로 거주지가 바뀐 것처럼 작가님도 그 지역에서 지금 여기 곡성으로 삶의 공간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모든 게 다 변했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대도시에는 살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고향인 그 진해 거기는 창원이 됐잖아요. 동합 창원시. 네. 그 인구가 100만이에요. 100만. 인구가 100만이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10년 살았는데 거기도 뭐 몇백만이죠. 둘 다 교통으로 엄청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서울은 뭐 1000만 도시고 우리 대도시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대도시는 살지 않아도 대도시라는 게 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좀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곡성에서 산다는 건 뭐 그 동안에 제가 살았던 모든 것과는 다른 거죠. 가령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읍내에서 여기 40분 걸어왔는데, 맞은편에 한 명도 안 와요. 네, 걸어오면서요? 예. 몇 시간 정도 걸리죠? 40분. 40분. 네. 갈 때도 한 명도 안 와요, 맞은편에. 뱀이 올 때가 훨씬 많아요. 뱀은 이틀에 한 번씩 뱀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만나기 너무 어렵고 뱀이나 고라니나 수달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그런 곳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용산역에 내리면 뭐 사람들이 막 이게 다가오잖아요. 네.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 중심인 어떤 공간에서 살다가 정말 사람이 없는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닌 그런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고 작품에도 이제 그대로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서 작품에 가령 제가 쓴 사랑과 혁명 뭐 이런 작품들 보면 가령 뭐 나무들 나오는데 나무 뭐 이렇게 산수유도 나오고 배롱나무도 나오고 뭐 플라타너스도 나오고 나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제가 아는 나무들이에요. 네. 그 나무들을 안다는 게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성격을 알아요. 나무에도 성격이 있나요? 성격이 있죠. 뭐 어떤 애는 꽃을 빨리 피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꽃을 늦게 피우기도 하고 어떤 애는 꽃이 늦게 지기도 하고 빨리 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가서 계속 보면 사람이 성격이 있듯이 나무도 이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나무가 다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그 소설에 벌써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 산수유는 성격이 급해. 그래서 다른 산수유보다 열을 좀 빨리 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 얘가 벌써 꽃이 펴 있는 거죠. 옆에 산수유는 꽃이 안 폈는데 얘만 핀 거죠. 성격이 급하니까. 네, 그래서 얘 이름이 벌써예요, 벌써. 어. 벌써고, 그래서 이 나무가 제 소설에 벌써로 나와요. 주인공 옆에 이렇게 산수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캐스팅하긴 했는데 아는 나무라든지 아는 거위라든지 뭐 아는 수달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캐스팅하진 않는 거죠. 그건 이제 도시 소설가들은 그걸 도감을 보고 이렇게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삶 속에서 그런 애들이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내가 잘 아는 얘를 소설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그게 내 소설을 훨씬 더 풍부하게 좀 다르게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 작가님 제가 칼럼에서 읽은 건데 이제 농촌에서 일어서며라는 칼럼이었다고 제가 바닥에서 일었어요. 네, 바닥에서 일어서며 거기서 제가 조금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좀 땅이 불멸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결국 땅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꽃이 피어나길 마련이잖아요. 저희 이 지역에도 곡성이라는 지역은 계속 있을 거고 이 땅에서 자라갈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혹시 각자의 화양연화를 피워갈 전남의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꼭 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수요일마다 이제 여기 농민들, 곡성 군민들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10주 과정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기생들 이제 데리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글을 발표를 시키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는데 어쨌든 뭐 골짜기에 있으면서 겨울에서 뭐 이렇게 밤에 친구들하고 뭐 잡는 이야기, 그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어디까지 끝없이 이렇게 갔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한 50살, 60살 돼가지고 당신 삶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시에서 사는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 이렇게 장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약간 경계에 있는, 네. 이게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공간들, 네, 이런 공간들을 뭐 어렸을 때는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좀 보고, 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글 쓰고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스트레스 할 때가 있잖아요. 막 힘들고, 막 그러면 강으로 가요, 강. 그냥 강에 가서 좀 걷다 보면 그냥 다 없어져요. 네, 다 없어져요. 잡념이나 이런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이 강이 해결사인 거죠, 강이. 네. 그런 것처럼 전라남도는 특히 이제 자연이 되게 풍부한 곳이니까 자연 속에서 이제 자기의 친구도 사귀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터득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여기서 살면서 자연과 함께하고 여기서 추억을 쌓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게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또 곡성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 1900년대에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21시대기잖아요. 네. 뭐 특정한 뭐 고난과 위험이 없는 시대라고 해도 그 시대마다 뛰어넘어야 할 것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자라날 미래 어린이들이 딛고 일어설 거가 존재한다면 혹시 어떤 거가 될까요? 어린이들요? 네. 어쨌든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을 키우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크게 한꺼번에 망하는 시대 같아요. 가령 뭐 기후위기 이런 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령 이 들판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은데 벌이 없어요, 벌이. 제가 왔던 첫 해에는 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꽃 피면 막 애들이 막 날아왔거든요. 근데 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벌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어. 벌을 봤다고 막 자랑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없어지거든요. 확.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나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 저는 이 들판에 갑자기 논농사가 한꺼번에 확 안 될 수도 있어요. 급격하게 상실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름이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네, 여름이 엄청나게 길고 가을이 짧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들이 미쳐버려요. 나무들이 미쳐버려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들이 단풍을 원래 이제 나무들이 단풍이 되고 그게 떨어지잖아요. 단풍이 들기도 전에 막 떨어져. 애들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이런 계절을 처음 겪으니까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제철 감각은 사람만 갖는 게 아니고 나무나 고양이나 개나 다 갖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이게 지금 내 철인가? 내가 지금 이쯤이면 내가 잎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계속 해왔는데 그게 깨지는 거죠. 그게 깨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병충해가 확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그 화렵수들이 한꺼번에 병충해에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말라붙어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삶도 그러니까 이게 밝지만 않다. 밝지만 않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예전에는 네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렇죠. 건강하면 돼. 너만 건강하면 이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은 내가 그냥 공부를 잘한다든지 내가 건강하다든지 내가 착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동안에 인간들이 쌓아놓은 이 잘못들이 흔히 이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잘못들이 쌓여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래서 그 폭발하면서 지구 전체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 거대하니까 이걸 도대체 나 하나 저걸 한다고 뭔가 해결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냉소주의인 거죠.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상상력인 거예요, 상상력.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거야. 예. 그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 사이가 비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선한 의지와 상상력으로 이렇게 메우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상상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소설에 읽는 것이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네, 가을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단풍이 가을이 되게 짧아지다 보면 정말 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은 가을이 뭔지 아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없어진 것을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소설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정말 뭐 그렇죠. 운율 있고 함축적으로 다 겹치잖아요. 혹시 어린이들에게, 전남 어린이들한테 시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 어쨌든 뭐 저는 이중섭이 좋아했던 시들이 저도 좋던데, 네. 그러니까 이중섭은 이제 그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라는 데 졸업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산학교의 그 졸업생들 중에서 시인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네. 제일 위에 김소월이 있고요. 김소월이 오산학교 졸업했고, 백석이 졸업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중섭의 어떤 삶 속에는 김소월의 시와 백석의 시가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제 소설가니까 이제 가끔 하죠. 그래서 백석의 시들을 좋아해요. 백석의 시들이 되게 이제 그 생태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일본 유학하고 그런데 시는 굉장히 그 토속적이고 네. 고향의 어떤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시들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학생들이 백석의 시들을 좀 읽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백석의 시가 어려운 건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도 평안도 사투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투리와 어떤 정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 여기 살면서 여기는 또 전라도 사투리 가득 휩싸여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저 혼자 경상도 사투리 쓰고. 그러니까 통영에서는 또 경상도 사투리 다 쓰는데 그 이중섭만 평안도 사투리 쓰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니까, 사투리와 사투리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가 이런 것들을 백석의 시를 통해서 또 이중섭을 다룬 제 소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맛보면서 이게 시가 잘 안 읽혀서 이거 화를 내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고 이런 게 뭔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어떤 정서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도장을 하나 팠는데 그 도장이 그 금깨라고 봤어요. 금깨라고. 제가 서울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을 말이 거식인 줄 알았어요. 전라도는 다 거식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곡성 사람들은 거식이를 안 써.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금깨.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금깨라 그래요, 일단.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금깨라는 게 일단 반대를 해도 일단 금깨라고 해요, 일단.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어떤 말을 다 받아들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 하면 금깨. 금깨.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저도 쓰는 거예요. 저도 누가 그러면 금깨. 그래서 그게 뭔가 이게 이 전라도에서 어떤 상대방을 대우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처지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말이 금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설가니까 자호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깨로 하려고. 금깨 김탁권. 그래서 금깨로 이제 이 곡성에 이재관 씨라고 농부가 있는데 그분이 파주셨어요. 금깨를 파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이번 세부터는 앞에 금깨 도장 찍어서 이렇게 독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백석이 시.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말이 아니지만 사실 써져 있는 말이 어떤 소리로 들을까를 상상하는 것도 상상력이 굉장히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이 책도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 백석의 저도 시도. 네, 네. 이중섭의 말투를 좀 따라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전남 학생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석이 시도 한번 찾아서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소리를 상상하고 그 시 안에 담겨있는 장면도 상상하시면서 상상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여기 곡성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땅은 불멸하고 그럼 그 안에서 꽃은 피어나겠죠. 저희 전남 학생 여러분들도 저희 김탁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그 언젠가 피어날 꽃처럼 자신만의 화양연화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오늘 이제 저희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희 이제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해. 북구북구 친구들 안녕 이라고 하면 되는데 작가님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탁환,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저희 북구북구 친구들 안녕. 다르다고 물리치지 않고 느리다고 타박하지 않고 어리다고 야쁘지 않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걸어온 삶의 무늬를 본다. 고유함을 잃지 않으며 아름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작가 김탁환이었습니다. 다음 작가의 만남도 기대해 주세요.